그날 비 오는 밤에 내가 다시 마주한 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버린 인생이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 밤 11시. 핏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성우진은 검은 우산을 손에 쥔 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첩대 술자리였다. 오늘도 웃어야 했다. 오늘도 자신이 아닌 누군가로 살아야 했다. 양복 안주머니에 명함이 가득했다. 대한투자금융 전략기획본부 상무이사 성우진. 38배 나이에 올라선 자리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아니,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그는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봤다. 핏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우산을 내린 건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흠뻑 젖어도 상관없다는 생각. 어쩌면 이 차갑고 투명한 것들이 자신을 씻어줄 것 같다는 착각. 그때였다. 골목 어기 노란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 작은 푸드트럭이었다. 낡았지만 깔끔했다. 트럭 옆면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오늘의 국물 육개장 쌀국수. 그 앞에 비닐 천막을 치고 한 여자가 혼자 서 있었다. 우진은 무심코 시선을 거뒀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뒷모습이었다. 어깨가 좁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목 뒤로 흘러내려 있었다. 늦은 밤 이 빛 속에서 혼자 트럭을 지키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럴 리 없어. 우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울에 사람이 몇 명인데 설마가 현실이 될 리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 순간 트럭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7살쯤 됐을까? 노란 우비를 입은 여자아이였다. 작은 손으로 컵라면을 감싸 쥐고 핏소리를 구경하듯 바깥을 바라보다가 우진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아이의 눈이었다. 짙은 쌍꺼풀, 또렷한 눈동자, 살짝 올라간 눈꼬리. 그 눈을 우진은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는 표현도 부족했다. 15년 전 그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날의 기억이 심장을 정면으로 가격했다. 지연.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한지연이었다. 머리카락은 짧아졌고 눈가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우진이 30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우진을 보자마자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쿡자가 덜컹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다. 1초가 1분처럼 흘렀다. 우진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몰랐다. 먼저 입을 연 건 지연이었다. 오래됐네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원망도 반가움도 없는 목소리. 그냥 오래된 지인을 마주한 사람의 목소리. 우진은 겨우 입을 열었다. 응. 오래됐다. 아이가 엄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지연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옛날에 알던 사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게 잘려 있었다. 우진은 아이를 다시 봤다. 7살. 눈매. 생김새. 가슴 한켠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그 생각이 바로 하기도 전에 그는 스스로 눌렀다. 지금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 빗소리가 더 세졌다. 지연은 다시 트럭 안으로 몸을 돌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진은 그 자리에 서서 점점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15년 전 그가 선택한 건 그녀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운명은 그에게 묻고 있었다. 그 선택이 정말 맞았냐고. 나는 매일 그 푸드트럭 앞에 섰다. 이유는 단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저 아이가 내 아이인지. 사흘이 지났다. 성우진은 그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짙은 쌍꺼풀, 또렷한 눈동자, 살짝 올라간 눈꼬리.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눈이 자신의 눈과 겹쳐 보였다. 그럴 때마다 우진은 고개를 돌렸다.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게 두려웠다. 그러나 발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우진은 또 그 골목 앞에 서 있었다. 노란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다.
피 속에서도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불빛이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평일 밤 11시. 손님은 한두 명뿐이었다. 지연은 트럭 안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다. 국자를 적고 그릇을 닦고 재료를 손질하고 쉬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우진은 정장 차림으로 골목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저 여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나?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또 오셨어요? 목소리가 먼저였다. 고개를 드니 지연이 트럭 창구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는 얼굴. 그냥 골목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육개장 하나. 우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들었다. 뚝배기에 국물이 담겼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트럭 창구 위에 그릇이 놓였다. 8,000원이라고 적힌 작은 팻말 옆에. 우진은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아이는요?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자요. 요즘 학원 다니기 시작해서 피곤한가 봐요. 몇 살이에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스름돈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다음 손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명확하고 단호하고 상처 하나 없는 얼굴로. 우진은 뚝배기를 들고 트럭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국물을 한 숟갈 떴다. 뜨거웠다. 혀가 데일 것 같았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다. 두 숟갈, 세 숟갈. 속이 천천히 데워지는 것 같았다. 아니, 데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가 녹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맛있다. 15년 전 지연은 요리를 잘했다. 좁은 자취방 부엌에서 뚝딱 끓여낸 된장찌개 하나에도 우진은 반했었다. 그 맛이 기억났다. 이 국물에서 그 맛이 났다. 세월이 흘렀어도 손맛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가슴을 쥐어짰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우진은 왔다. 매일 밤 11시. 매일 같은 자리. 매일 육개장 한 그릇. 지연은 매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물을 담았다. 우진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더 이어가려 하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선이 너무 분명해서 우진은 선을 넘을 수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던 날 아이가 나타났다. 학원이 끝났는지 작은 가방을 메고 골목을 뛰어왔다.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지연이 트럭 창구 너머로 몸을 내밀며 이리 와 손 씻어 하고 말했다. 아이는 트럭 옆 미니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익숙한 듯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앉았다. 그리고 우진을 봤다. 아, 저번에 봤던 아저씨다. 아이의 말에 우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기억해? 응. 엄마랑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는 천진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알림장을 꺼냈다. 숙제를 시작하는 모양이었다. 연필을 꺼내고 혀를 살짝 내밀고 진지하게 공책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 그 옆모습에서 우진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름이 뭘까?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름을 알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았다.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아저씨.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왜 매일 와요? 우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연필을 굴리며 그를 바라봤다. 순수한 눈빛이었다. 의심도 경계도 없는. 국물이 맛있어서. 그쵸?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해요. 아이는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에 우진은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지연이 트럭 창구로 몸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서아야,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면 안 된다고 했지. 서아. 이름이 서아였다. 한서아. 아니면 혹시. 우진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텐데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15년 전 그는 도망쳤다. 지금도 아직 도망치고 있는 걸까? 15년 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취준생이었고 지연은 밤낮 없이 일하는 간호조무사였다. 우린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 하나로 충분했다. 나는 그녀에게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내 인생 가장 큰 거짓말이 될 줄도 모르고. 15년 전 겨울. 성우진은 고시원 방 한 칸에서 살았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이불 하나. 냉장고도 없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고시원으로 돌아와 새벽까지 책을 폈다. 금융권 공채 시험을 준비한 지 벌써 2회째였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을 했고 명절마다 고향에서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는 점점 짧아졌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서. 그는 그런 겨울을 살고 있었다. 한지연을 처음 만난 건 고시원 골목 편의점에서였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우진이 삼각김밥 2개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옆에서 누군가 쓰러질 뻔했다.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잡았다.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소독약 냄새가 났다. 3교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게 분명했다. 괜찮아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죄송해요. 요즘 좀 무리했나 봐요. 목소리가 작고 낮았다. 사과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우진은 자신이 든 삼각김밥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여자를 봤다. 저거 하나 드세요. 뭐가 드시고 싶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편의점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삼각김밥 하나씩 먹었다. 이름을 물었다. 한지연이라고 했다. 어디서 일하냐고 물었다. 근처 요양병원이라고 했다. 몇 년 됐냐고 물었다. 3년이라고 했다. 짧게 주고받는 대화였는데 어쩐지 오래 앉아있게 됐다. 차가운 밤 공기였는데 어쩐지 춥지 않았다. 헤어지면서 우진은 용기를 냈다. 내일도 이 시간에 퇴근해요?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비번이에요, 내일은. 그럼 모레. 봐요. 그 봐요 한마디가 우진의 다음 이틀을 버티게 했다. 모레 그는 편의점 앞에 나가 있었다. 지연도 왔다. 그렇게 시작됐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연애는 단순했다. 돈이 없으니 비싼 데 갈 수 없었고 시간이 없으니 멀리 갈 수도 없었다. 퇴근한 지연이 고시원 근처 분식집에서 우진을 기다렸다. 우진은 도서관 문을 닫자마자 뛰어갔다. 떡볶이 한 접시 순대 한 줄. 그게 데이트였다. 그래도 좋았다. 지연은 우진의 공부를 응원했다. 말로만 응원하는 게 아니었다. 야간 근무 마치고 집에 가면서도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다 고시원 문 앞에 두고 갔다. 메모 하나 달랑 붙여서. 오늘도 고생했어요. 우진은 그 캔커피가 식어도 버리지 못했다. 한참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바라봤다. 이 사람이 나를 믿는다. 그 생각이 공부보다 더 큰 힘이 됐다. 그해 봄 우진은 처음으로 지연에게 말했다. 나 꼭 붙을게. 그리고 나면 더 잘해줄게. 지연은 웃었다. 피곤한 눈 위로 따뜻한 웃음이 피어났다.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해야 해. 넌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있으니까. 지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떡볶이 국물을 휘저었다. 숨기려는 게 보였다. 우진은 못 본 척했다. 그게 더 좋아서. 그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진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작고 거친 손이었다. 소독약과 물에 닳고 다른 손. 그 손을 꼭 쥐며 우진은 말했다. 절대 안 놓을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힘을 줬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다. 그게 약속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 순간엔 진심이었다. 그런데 우진은 눈을 감았다. 고시원 책상 위 캔커피가 떠올랐다. 분식집 창가 자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손의 온도가 15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하게. 그리고 그 다음이 떠올랐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연수원 발령 날. 회사 사람들과의 술자리. 조금씩 넓어지는 세계.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 그리고 어느 순간 지연의 손을 놓고 있던 자신. 손을 놓은 게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사정이 있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나 지금의 우진은 알았다. 핑계였다. 전부. 그는 선택했다. 지연이 아닌 것을. 그리고 도망쳤다. 약속을 기억하면서도 기억하지 않은 척하면서. 절대 안 놓을게. 그 말이 이제 와서 이렇게 선명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나는 대형 금융사에 합격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과거를 정리해라. 나는 겁이 났다. 가난, 책임 그리고 지연과의 미래가. 결국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연락도 설명도 없이. 그게 내가 선택한 도망이었다. 합격 문자는 오후 2시 17분에 왔다.
화면에 뜬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성우진은 손이 떨렸다. 최종 합격. 대한투자금융. 그의 공채 경쟁률 214대 1. 2년을 버텨온 시간이 그 세 글자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혼자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울고 싶었다.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은 지연이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들려다 멈췄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멈췄다. 입사 전 연수 일정이 잡히고 사흘 뒤 우진은 회사 인사팀 선배와 저녁 자리를 가졌다. 공채 동기를 챙기는 문화라고 했다. 선배는 소탈한 사람이었다. 술이 한 잔 들어가자 말이 많아졌다. 야, 우진아. 너 이제 우리 회사 사람이잖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근데 진짜로 하는 말인데. 선배가 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회사 이미지 관리 엄청 빡셌거든. 특히 신입 때. 집안이나 사생활이나. 괜히 짐되는 거 있으면 지금 정리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편해. 우진은 술잔을 바라봤다. 짐이요? 뭐 꼭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선배는 웃었다. 그냥 새 출발하는 셈 치고. 과거는 과거대로 아픈 앞대로. 그게 이 바닥에서 오래 사는 법이야. 과거를 정리해라. 대놓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진의 귀엔 그렇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우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형광등 아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런 표정을 짓게 됐을까? 무언가를 계산하는 표정.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눈빛. 지연을 떠올렸다. 요양병원 3교대. 닳고 다른 손. 고시원문 앞에 두고 간 캔커피. 분식집 창가 자리. 절대 안 놓을게 라고 말하던 밤. 그리고 생각했다. 지연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나? 질문이 떠오른 순간 우진은 스스로에게 실망했다. 그런 계산을 해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굴러다니기 시작했다. 연봉, 직급, 사내 평판, 결혼, 집, 미래. 지연은 간호조무사였다. 가진 것 없는 집안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줄을 대줄 사람도 발판이 되어줄 배경도 없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한쪽에서 소리가 났다. 맞았다. 상관없어야 했다. 사람을 배경으로 계산하는 건 틀렸다. 우진도 알았다. 그런데 다른 쪽이 더 크게 말했다. 넌 이제 겨우 올라선 거야.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 목소리가 더 컸다. 훨씬 더 컸다. 우진은 그날 밤 지연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연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다. 오늘 일찍 끝났는데 밥 먹을 수 있어요? 우진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또 왔다.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없어서. 이번에도 바라만 봤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흘 뒤 지연은 고시원 앞까지 왔다. 우진은 창문으로 그녀가 골목에 서 있는 걸 봤다. 퇴근 후였는지 유니폼 차림이었다. 코끝이 빨갰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다. 그녀는 고시원 입구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들어올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진이 나오길 기다리는 건지. 우진은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커튼을 반쯤 내리고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답답했다. 지금 나가면 된다는 걸 알았다. 나가서 미안하다고 요즘 정신이 없었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됐다. 그러면 지연은 웃을 것이다. 그 따뜻한 얼굴로. 그래서 더 나갈 수가 없었다. 지연의 얼굴을 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 흔들리면 이 계산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계산이 무너지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것 같았다. 그게 무서웠다. 지연은 1시간쯤 서 있다가 떠났다. 우진은 커튼 사이로 그 뒷모습을 봤다. 발걸음이 느렸다. 어깨가 작았다. 골목 끝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우진은 숨을 참았다. 지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잠깐 서 있었다가 몸을 돌려 걸어갔다. 골목이 텅 비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미안해. 소리 내지 않은 말이었다. 들려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겁한 말이었다. 사흘 뒤 우진은 연수원으로 떠났다. 번호를 바꿨다. 고시원을 뺐다. 지연이 찾아올 수 없게. 지연이 닿을 수 없게.
그게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도망이라는 이름의 선택. 지연은 나를 기다리다 결국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다. 버려졌다는 오해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를 지웠다 하지 않았다. 세상과 싸우며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우진이 사라진 건 11월이었다. 한지연은 처음엔 기다렸다. 연락이 끊긴 첫째 날은 무슨 일이 생겼겠거니 했다. 둘째 날은 바쁜가 보다 했다. 셋째 날 고시원 앞에 찾아갔다. 불이 꺼진 창문을 올려다보며 1시간을 서 있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넷째 날 고시원 관리인에게 물었다. 그 방 사람 짐 빼고 나갔어요. 며칠 됐어요. 그제야 알았다. 기다림이 아니라 버려짐이었다는 걸.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울지 않았다. 눈물이 안 나왔다. 너무 황당해서였다. 설명도 없었다. 싸운 것도 없었다. 마지막 만남은 분식집 창가였고 그날 우진은 웃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정신을 들게 했다. 잘못한 거 없었다. 지연은 알았다. 그러나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달랐다. 가슴 어딘가에서 계속 물었다. 내가 부족해서였나? 내가 모자라서였나? 간호조무사라서. 가진 것 없는 집안이라서. 예쁘지 않아서. 그 질문들이 한동안 지연을 갉아먹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지연은 임신 사실을 알았다. 산부인과 의자에 앉아 초음파 화면을 바라봤다. 의사가 뭔가를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 소리만 들렸다. 작고 빠른 심장 소리. 화면 속에서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주차장에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지나갔다.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병원 일 계속할 수 있나? 돈은? 집은? 그 사람한테 알려야 하나? 알릴 수 있나? 번호가 없는데. 찾아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남았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지연은 그날 결정했다. 주변에서 말렸다. 병원 동료가 말했다.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요즘 세상에 엄마 혼자 애 낳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친정 어머니가 울었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 그 나쁜 놈이 도망간 것도 서러운데 이게 무슨. 그 남자한테 연락해서 책임지라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책임 안 질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이 아이한테 더 상처예요. 그 말을 하는 지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모하다는 걸 알았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다.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다. 배가 불러오면서 혼자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다. 옆에 앉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는 걸 볼 때마다 시선을 내렸다. 씁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배가 많이 불러오기 시작하자 병원을 그만뒀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환자들 앞에서 자꾸 실수할까봐.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반 지하 월세를 얻었다. 창문으로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집이었다. 습했다. 겨울엔 바닥이 차가웠다. 그래도 지연은 그 집을 닦고 또 닦았다. 아이가 기어다닐 바닥이니까. 봄이 됐다. 아이가 태어났다. 분만실에서 혼자였다. 친정 어머니가 우려했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았다. 옆에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다. 낯선 손이었는데 그 손을 꽉 쥐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던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살았다는 실감이었다. 서아라고 지었다. 한서아. 서쪽 하늘처럼 조용하고 넓은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성은 쓰지 않았다. 쓸 이유가 없었다. 이 아이는 지연이 낳고 지연이 키울 아이였다. 산후조리원엔 가지 못했다. 돈이 없었다. 어머니가 일주일 올라와 있다 내려갔다. 그 뒤로는 혼자였다.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눈이 빨개진 채로 새벽을 버텼다. 젖이 부족해서 분유를 탔다. 분유 타는 손이 너무 피곤해서 자꾸 흔들렸다. 그래도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깨물었다. 서아가 100일이 됐을 때 지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 어린이집 대기가 길었다. 동네 이웃 어르신께 부탁하고 조각조각 시간을 맞춰 파트타임을 시작했다. 편의점 새벽 알바, 급식 보조, 요원 접수.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았다. 서아 앞에선 웃었다.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서아가 웃으면 지연도 웃었다. 그게 하루를 버티는 방법이었다. 서아가 3살 됐을 때 지연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손재주가 있었다. 국물 맛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톡학으로 레시피를 익혔다. 틈틈이 돈을 모았다. 그리고 서아가 5살이 되던 해 중고 푸드트럭을 한 대 샀다. 낡고 작은 트럭이었지만 지연이 직접 구석구석 닦고 메뉴판을 손으로 썼다. 서아가 옆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엄마, 이거 우리 가게야? 응, 우리 가게. 우리 둘이? 응, 우리 둘이. 서아가 박수를 쳤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웃었다. 우진이 없는 7년이었다. 설명도 사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자가 없는 7년. 지연은 그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았다. 원망할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서아가 그 원망을 닮지 않길 바랐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그러니 아이만큼은 환하게 자라야 했다. 아저씨 왜 맨날 와요? 아이의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지연이 말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자격조차 없었으니까. 2주가 지났다. 성우진은 매일 밤 그 골목에 왔다. 육개장을 시켰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국물을 마셨다. 그리고 돌아갔다. 말은 많지 않았다. 지연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상한 균형이었다. 부서질 것 같으면서도 부서지지 않는. 그날도 우진은 여느 때처럼 트럭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평일 밤이라 손님이 없었다. 지연은 트럭 안에서 다음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규칙적인 칼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우진은 국물을 천천히 떠먹으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났다. 작고 빠른 발소리. 서아였다. 학원 가방을 메고 뛰어왔다. 요즘은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 있는 모양이었다. 트럭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우진을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또 왔다. 응, 또 왔어. 서아는 가방을 트럭 옆에 내려놓고 우진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다. 경계심이 없는 아이였다. 처음부터 그랬다. 어디서 그런 넉넉함이 나오는 건지 볼 때마다 신기했다. 아저씨. 응? 왜 맨날 와요? 우진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이 뚝배기 안에서 그대로 굳었다. 아이는 아무 악의 없는 얼굴이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얼굴. 7살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질문. 그런데 그 단순한 질문이 우진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찔렀다. 왜 맨날 와요? 그래, 왜 오는 걸까? 스스로에게도 명확하지 않은 대답을 우진은 찾으려 했다. 확인하려고? 미안해서? 보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서? 국물이 맛있어서. 우진은 또 그 말을 했다. 처음 서아가 물었을 때와 똑같은 대답. 서아는 잠깐 우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아저씨 맨날 다 못 먹고 가잖아요. 우진은 말문이 막혔다. 서아는 맞았다. 우진은 매번 국물을 반쯤 남겼다.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 앉아있으러 온 거니까. 그 사실을 7살짜리가 이미 알고 있었다. 거짓말이죠? 서아가 웃으며 말했다. 놀리는 게 아니었다. 그냥 아는 걸 말하는 얼굴이었다. 우진은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때 트럭 안에서 칼소리가 멈췄다. 지연이 창구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다. 평소의 무덤덤함이 아니었다. 뭔가가 올라오고 있는 눈빛이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것이. 서아야. 지연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골목에 깔렸다. 안에 들어와서 숙제해. 응, 엄마. 서아는 순순히 가방을 들고 트럭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트럭 안쪽에 접이식 의자가 하나 있었다. 서아만의 자리인 모양이었다. 아이가 안으로 사라지자 골목이 조용해졌다. 지연이 트럭 밖으로 나왔다. 처음이었다. 2주 동안 지연은 한 번도 트럭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항상 창구 너머에서만 말했다. 그 선을 한 번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 선을 넘었다. 앞치마를 손으로 매만지며 우진 앞에 섰다. 키가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다. 아니, 작아진 게 아니라 단단해진 거였다. 풍파를 겪은 사람의 단단함이었다. 지연은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말투가 달랐다. 존댓말이 아니었다.
15년 전 그때의 말투였다. 그리고 그게 반가움이 아니라 균열의 신호라는 걸 우진은 알았다. 매일 와서 국물 먹고 가면 뭐가 돼?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오는 건데? 우진은 입을 열려다 닫았다. 뭔가를 말해야 했다. 그런데 뭘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알았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낼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몰랐다. 지연이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할 거야? 설명할 거야? 아니면 또 아무 말 없이 사라질 거야? 세 가지 선택지였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 우진에겐 무거웠다. 지연아. 이름을 불렀다. 오랜만에. 입 밖으로 꺼낸 이름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미안하다는 말 안 할게. 그 말하면 내가 더 화날 것 같아서.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도 못하겠어.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럼 뭐하러 왔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세하게. 잘 들어야 들릴 만큼. 그러나 우진은 들었다. 그 갈라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보고 싶어서.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딱 한 번.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굳었다. 그 말이 제일 픽업해. 맞았다. 우진도 알았다. 보고 싶다는 말은 상대방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무시하는 말이었다. 자신의 감정만 꺼내놓는 말이었다. 그 7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하지 않았다. 해명하지 않았다. 그냥 숙였다.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직한 행동이었다. 지연은 한참 우진을 내려다보다가 몸을 돌렸다. 내일부터 오지 마. 트럭 안으로 들어갔다. 창구가 닫혔다. 골목에 혼자 남겨졌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식은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다. 반쯤 남은 국물에 골목 가로등 빛이 흔들렸다. 내일부터 오지 마. 그 말에 무게를 가늠했다. 떠나라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은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인지. 우진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다. 내일도 올 것 같았다. 나는 매일 갔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말 대신 행동으로 남기로 했다. 가게를 고쳐주고 몰래 손님을 늘리고 멀리서 아이를 지켜봤다. 지연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주 조금씩 나를 쫓아내지 않기 시작했다. 다음 날도 우진은 갔다. 지연은 창구를 열자마자 그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육개장을 담아 내밀었다. 우진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돈을 놓고 자리에 앉았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우진도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왔다. 그리고 지연은 내쫓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날 우진은 국물을 다 마셨다. 처음으로. 사흘째 되던 날 우진은 일찍 왔다. 장사 시작 2시간 전이었다. 지연이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트럭 옆 발전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간헐적으로 끊기는 소리. 지연은 신경 쓰는 눈치였지만 손을 댈 줄은 모르는 것 같았다. 발전기를 발로 한번 툭 차고 다시 재료로 돌아갔다. 우진은 트럭 옆에 쪼그려 앉아 발전기를 들여다봤다. 뭐예요? 지연이 창구 너머로 내려다봤다. 연결 부위가 헐거워진 것 같아. 드라이버 있어요? 공구함에. 우진은 공구함을 찾아 발전기를 손봤다. 금융사 임원이 발전기를 고칠 줄 안다는 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진은 원래 손재주가 있었다. 취준생 시절 고시원 형광등이 나가면 직접 갈았고 세면대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직접 조였다. 가난이 가르쳐준 기술이었다. 10분쯤 지나자 발전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됐어요. 지연은 잠시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고마워요. 존댓말이었다. 다시 거리를 둔 것이었다. 그래도 우진은 괜찮았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 다음 주 우진은 트럭 천막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기존 천막은 귀퉁이가 찢겨 있었다. 비가 오면 물이 샜다. 지연이 천막 위에 테이프를 붙여가며 버티고 있었다. 우진은 퇴근 후 시장에서 규격에 맞는 천막을 사다가 혼자 교체했다. 지연이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지연이 돌아왔을 때 이미 다 끝나 있었다. 지연은 새 천막을 올려다봤다. 언제 한 거예요? 아까요. 얼마예요? 됐어요. 얼마냐고요? 우진은 웃었다. 지연의 고집을 알았다. 그래서 대답했다. 3만 원. 실제론 12만 원이었다. 지연은 지갑을 꺼내 3만 원을 내밀었다. 우진은 받았다. 받지 않으면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배려였다. 우진은 회사 사람들을 조금씩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대놓고 하지 않았다. 회식 장소를 그 골목 근처로 잡았다. 야근 후 후배들에게 근처에 국물 마시는 데 있다고 슬쩍 말했다. 점심에 외부 미팅이 있으면 그 동네로 잡았다. 미팅 끝나고 자연스럽게 트럭 앞을 지나쳤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지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느 날 밤 우진이 자리에 앉아 지연이 창구 너머로 말했다. 요즘 손님이 좀 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소문이 났나 보죠. 맛있으니까. 지연은 우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런가요? 더 묻지 않았다. 우진도 더 말하지 않았다. 서아는 여전히 우진에게 말을 잘 걸었다. 학원 끝나고 오면 꼭 한마디씩 했다. 오늘 시험 봤는데 다 맞았다느니,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가고 안 돌려줬다느니, 급식에서 제일 싫어하는 반찬이 나왔다느니. 우진은 국물을 떠먹으며 그 말들을 들었다. 맞장구를 쳤다. 가끔 웃었다. 어느 날 서아가 공책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맞아요? 받아쓰기였다. 동그라미가 대부분이었고 별표가 2개 있었다. 이거 틀린 거야? 선생님이 별표는 한 번 더 연습하래요. 우진은 공책을 들여다봤다. 닭다를 닭다로 긁다를 글다로 썼다. 받침이 헷갈리는 모양이었다. 받침 연습을 좀 해야겠네. 어떻게요? 우진은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서아 옆에 앉아 연필을 들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면 틀려. 원래 글자가 뭔지 생각해야 해.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꽉 쥐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얼굴이 진지했다. 우진은 그 옆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공책으로 내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이 아이 옆에 앉아 공책을 들여다보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다. 트럭 창구가 열렸다. 지연이 내려다봤다. 우진과 서아가 나란히 앉아 공책을 보고 있는 장면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구를 닫지도 않았다. 그냥 잠깐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걷었다. 12월이 됐다. 첫눈이 오던 날 우진은 여느 때처럼 골목에 들어섰다. 눈발이 꽤 거셌다. 트럭 위에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다. 지연 혼자 천막을 손보고 있었다. 눈 무게에 처진 천막 끝을 잡아 올리려는데 손이 닿지 않았다. 우진은 다가가서 천막 끝을 잡아 올려줬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코끝이 빨갰다. 눈발이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가까운 거리였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선 것 같았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지연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찾고 있어요. 응. 눈이 계속 내렸다. 두 사람은 천막 끝을 잡고 나란히 서 있었다. 말은 없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지금까지의 어떤 말보다 길게 남았다. 우진은 생각했다. 속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다. 여기 있는 것. 도망치지 않는 것. 쫓겨나도 다시 오는 것.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녀가 말했다. 들어와. 그 한마디에 15년이 무너졌다.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거라는 걸. 12월 중순.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겨울비였다. 눈이 될 듯 말 듯 차갑고 굵은 빗방울이 밤새 쏟아졌다. 기온이 낮아서 바닥이 금방 질척해졌다. 우진은 우산을 쓰고 골목에 들어섰다. 트럭 불빛이 보였다. 오늘도 켜져 있었다. 이 비 속에서도. 그런데 뭔가 달랐다. 손님이 없었다. 날씨 탓이겠지. 그런데 지연이 보이지 않았다. 창구가 닫혀 있었다. 트럭 옆에 재료 상자들이 비를 막고 있었다. 정리가 덜 된 상태였다. 우진은 빠르게 걸어갔다. 트럭 문 쪽으로 돌아가니 지연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트럭 바퀴 옆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무릎을 세우고 이마를 팔에 기댄 채로 비를 맞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지연아.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울었는지 비를 맞아서인지 알 수 없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언제부터요? 조금 됐어요. 우진은 지연 위로 우산을 기울였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서아는요? 트럭 안에 재워놨어요. 학원 끝나고 와서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지연은 일어나려다 피틀했다. 우진이 반사적으로 팔을 잡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닿는 손이었다. 지연은 뿌리치지 않았다. 뿌리칠 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래도 우진은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트럭 안에 들어가요.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안 괜찮아 보여요. 지연은 더 버티지 않았다. 트럭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공간이었다. 접이식 의자 위에 서아가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우비 재킷을 덮고 숨소리가 고른 걸 보니 깊이 잠든 모양이었다. 우진은 그 옆에 지연을 앉혔다. 열 있어요? 조금요. 이마에 손을 대봤다. 뜨거웠다. 조금이 아니었다. 약은요? 트럭 서랍에. 우진은 서랍을 뒤졌다. 감기약이 있었다. 오래됐지만 유통기한은 남아있었다. 트럭 안작은 보온병에 물이 조금 남아있었다. 미지근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먹어요. 지연은 말없이 약을 받아 삼켰다. 우진은 트럭 문 쪽에 등을 기대고 섰다. 좁은 공간이었다. 지연과 서아와 우진 셋이 있기엔 비좁았다. 핏소리가 트럭 지붕을 두드렸다. 규칙적이고 낮은 소리였다. 한참이 지났다. 지연이 먼저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목소리가 낮았다. 따지는 게 아니었다. 진짜로 모르는 것처럼 들렸다. 우진은 잠시 핏소리를 들었다. 그냥요. 그냥은 없잖아요. 매일 오고 고쳐주고 손님 불러다주고. 지연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용서하면 돼요? 다 잊으면 돼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바라는데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지연이 우진을 바라봤다. 그게 다예요? 응.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우진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용서를 받으려는 게 아니었다. 관계를 되돌리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 골목에 있고 싶었다. 이 트럭 불빛 아래. 이 국물 냄새 속에. 이 아이의 옆에. 지연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의 숨소리만 들렸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지연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 우진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비 맞잖아요. 들어와요. 트럭 문 쪽에 서 있던 우진의 어깨가 빗속에 나와 있었다. 지연은 그걸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우진은 천천히 트럭 안쪽으로 몸을 당겼다. 빗소리가 조금 멀어졌다. 좁은 트럭 안 셋이 있었다. 지연은 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살며시 넘겼다.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손길이었다.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죠. 우진은 숨을 참았다. 물어보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지연아. 맞아요. 한마디였다. 짧고 담담하고 그래서 더 무거운 한마디. 우진은 눈을 감았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너진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잘못 쌓아놓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이기도 했으니까. 미안해. 이번엔 계산하지 않았다. 자격을 따지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한다고도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직했다. 용서는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었다. 7년의 시간을 한 문장으로 덮을 수 없었다. 그걸 우진도 알았다. 한참 후 서아가 뒤척였다. 눈을 반쯤 떴다가 우진을 봤다. 졸린 눈으로 잠깐 바라보더니 말했다. 아저씨 여기 있었어요? 응. 비 와요? 응 많이 와. 서아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다행이다. 아저씨 비 맞으면 안 되는데. 트럭 안이 조용해졌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우진은 지연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다. 용서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도 처음으로 이 자리가 자신의 자리 같았다. 핏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지연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약 기운이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우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좁은 트럭 안에서 이 두 사람 곁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15년 전 놓아버린 손을 다시 잡겠다는 게 아니었다. 그 자격이 생길 때까지 그냥 여기 있기로 했다. 남아있기로 했다. 사랑은 잡는 게 아니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었다. 우진은 이제 그걸 알았다.